얘들아 안녕. 기말고사 대비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기말고사냐 하겠지만 또 마지막 시험인 만큼 우리가 온 전력을 다 뿜어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더 긴장되고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각오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매일 2강씩 화, 수, 목, 금 매일 2강씩 독서는 선생님이 강의로 이렇게 보내게 될 거니까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 밀리지 않고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밀리면 하기 싫고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도 별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매일 조금씩 건드려 주시고 선생님이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답답하다 하면은 뭐 2배속, 1.5배속 정도 하면 딱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서라도 조금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융합 1강 들어갈 건데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영상 이렇게 듣고 나서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밑줄 그은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필기, 밑줄 그대로 베껴 적어주시고 그리고 각 문단의 핵심 내용, 그쵸? 그리고 주제 그리고 그 구조도에 빈칸 뚫어져 있는 거 채워주시고 OX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교재 수특 문제 풀어주시고 풀이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오답풀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뒤쪽에 가면 변형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변형 문제까지 해서 숙제를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융합 1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이 패턴 인식인데요. 우리가 패턴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패턴. 패턴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패턴이라는 게 일정한 형태, 양식,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뭐 간단히 실생활의 예를 들자면 우리 핸드폰 있잖아. 선생님도 핸드폰에 패턴을 걸어놨어요. 잠금해제 패턴을 그리세요. 하면 내가 뭐 기억으로 원래 했었다. 이러면 기억으로 이렇게 그쵸? 맨 처음에 어떤 패턴으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 그럼 내가 기억으로 탁 표시를 하면 얘가 그거를 이제 잘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딱 그리면 이제 이 핸드폰을 볼 수 있게 그쵸? 결국은 얘가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 무슨 내용인지는 한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문단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역시 이 박스 부분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질 거예요. 자, 일단 조선전기 유학자들은 동그라미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견지라는 거는 이제 지지한다. 뭐 주장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조선전기 유학자들은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보아서 이는 성리학적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그러한 성현들, 훌륭한 사람들의 글씨를 우리가 모아며 똑같이 베껴 쓰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수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하나의 나의 마음을 수양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 입장이 대두되면서 글씨의 개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대두되는데 이게 조선 후기 탈주자가 뭐냐면 주작을 벗어난 게 탈주작이에요. 그러면 이 주작은 뭐냐? 바로 성리학을 주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선전기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글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조선 후기에서는 이러한 성리학과 반대되는 탈주자학적 입장에서 글씨의 개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전기 유학자들은 그러한 성현들의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글씨를 우리가 계속해서 쓰면서 수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그러한 마음으로서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봤다면 조선 후기의 탈주자적인 입장으로서는 글씨 자체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개성이 있는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글씨를 글씨 자체로서 우리가 여겨야지 그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씀으로써 뭐 수양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글씨에 대한 관념이 다른 거예요. 자, 현대에도 여전히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보 자료를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직접 뭐 붓글씨로 우리가 손으로 막 이런 종이에다 쓰진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기호나 숫자 처리해서 디지털화 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는데 손글씨의 디지털화는 패턴 인식의 방법으로 가능하대요. 그쵸?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혹은 우리가 탭으로써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화하는 거.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거죠. 통계적 모집단의 특징을 탐색하여 통계적 모집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서가 될 만한 어떠한 표본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통계적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계될 때 우리가 평균적인 거를 이제 찾으려면은 어떤 표본이 될 만한 게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표본, 그러한 특징을 탐색하여 통계적 모집단의 특색을 탐색하여 글씨를 분류하는 그쵸? 그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글씨를 글씨가 대략 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걸 분류하는 패턴 인식은 데이터화와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징 벡터를 통해 수학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컴퓨터는 손글씨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용어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분홍색 요러한 조선 전기 때 유학자들, 조선 후기 때 이러한 입장, 그리고 현대에도 이러한 입장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현대에는 이러한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할 필요에 따라 패턴 인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문단 가볼게요. 전통시대의 글씨를 쓴다는 것은 부호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대요. 그럼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 조선전기 유학자들에게는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의 심성을 수양하는 대표적인 덕목이기도 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부호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글씨를 씀으로써 심성을 수양하는 것. 이게 바로 조선전기 유학자들이 바라본 글씨를 쓴다는 거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전기 유학자 중에서도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참고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뭐 괄호 쳐놓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세모 이런 것들은 이제 접속어나 아니면 연결어미 중요한 것들 아니면은 이제 예시나 어떠한 가정의 상황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시기적인 거 나타낼 때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화에는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거 중요한 내용들은 역시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자, 태계 이황 조선전기 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태계 이황은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신법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다시 태계 이황은 신법을 주장한 사람인데 신법은 마음의 법, 즉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전기 유학자들 특히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 성인들의 그러한 성현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글씨를 따라 씀으로써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즉 이처럼 유학자들은 글씨를 쓰는 것을 마음을 담는 것으로 이해하고 글씨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간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걸 마음을 담는 걸로 봤고 마음 공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선대, 우리 위 선대들의 훌륭한 사풍을 추종 따라하는 방식으로서 글을 쓰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수양된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1문단 신법을 강조한 조선전기의 글씨 쓰기에 대한 거였어요. 자, 2문단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이러한 관점은 그러면 이황은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사람, 조선전기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그러한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리학 이퀄 주자학이에요. 그러면 탈주자학이라는 거는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조선 전기와는 다른 주장인 거죠. 이
조선 후기의 탈주자학적 사상이 내두내면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창암 이상만은, 이 이상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탈주자학적 사상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비판을 했어요. 개탄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이 과로에 친 것들에 대해서. 이 과로는 그럼 뭐겠어?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조선전기 그 사람 유학자들의 주장들을 비판 개탄했습니다.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했고요. 제각각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즉 창암 이삼만은 어리석은 듯하고 졸박한 것이 묘한 것이니 지혜의 힘이 이미 넉넉하면 어찌 남에게 인위적인 솜씨를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글씨의 본질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무의,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뭐야? 글씨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따라 씀으로써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글씨 자체의 개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글씨 자체, 즉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을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자체에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탈주자학적 관점에서 글씨를 통해 주체적인 개성의 발현이 중요함을 언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창암 이상만은 글씨의 개성을 중시한 탈주자학적 사상을 주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인위적인 걸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즉 인위적인 것, 앞에서 조선 초기 때의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유학자들이 강조했던 잘 쓴 글씨, 그러한 성현들이 쓴 글씨를 본받아 그렇게 일부러 따라 쓰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글씨의 본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의의 상태로서 글씨 자체의 주체적인 개성의 발현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문단에서는 지금 조선 전기 때 유학자들과 조선 후기 때 탈주학적 그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 간의 어떠한 글씨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글씨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앞에 나온 조선 전기의 유학자들과 조선 후기의 이러한 이창만 같은 이러한 탈주자학적인 관념들은 대부분의 문서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되면서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에 와서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뭐 기호나 아니면은 뭐 숫자 같은 걸로 디지털화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기존의 관념들이 조금 희박해져 가. 그쵸? 변모해질 수 있겠죠. 과거의 글씨가 종이 위에 쓰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글씨는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로는 이 앞에 나온 1, 2S에 대한 이유인 거죠. 그러나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글씨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패턴 인식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 뭐, 이 컴퓨터 자체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런 글에다가 쓴 것을 뭐, 컴퓨터가, 혹은 우리가 뭐, 핸드폰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인식하는 방법들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패턴 인식이라는 거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문단까지는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그러면 4문단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를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뭐야? 현대의 글씨는 또 옛날과 다르게 관념 자체가 바뀌었고 그러나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욕망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를 쓰면서도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다? 패턴 인식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문단. 인간은 월등한 패턴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몰랐지 얘들아.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글씨들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계는 우리 인간들과는 달라. 우리처럼 이러한 패턴 인식의 능력, 정확하지 않은 글씨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패턴 인식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 중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뭐래요? 각주 보니까 측정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그쵸? 그러한 것의 구성 요소 중에서 고유한 속성인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대요. 패턴 인식은요. 자, 예를 들어서 코인스라는 이러한 알파벳으로 5글자를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글자가 있을 때 각각의 이러한 COINS 이러한 글자는 수직선이나 혹은 사선, 닫힌 곡선이나 열린 곡선 이런 특징을 탐색할 수 있대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어? 코인스 C 같은 경우는 한쪽이 열려 있구나. 그 다음 O는요 다 닫혀 있구나. 그 다음 I는요 하나의 수직선이구나. N은 이 사선이 있구나. 그 다음 S는 위아래로 이렇게 2개의 열린 곡선이 있구나.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대요. 오케이? 특징과 분류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 인식에서 이러한 특징을 탐색하고 분류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예문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탐색과 분류를 통한 패턴 인식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5문단. 인간은 감지한 패턴을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되게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귀납적인 추론이라는 게 뭐니? 귀납, 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는 반면에 어때? 컴퓨터는 그러한 능력까지는 가질 수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단. 통계적 모집단이 뭐예요? 단서가 될 만한 하나의 표본. 그쵸?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쵸?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수학적으로는 표본을 바탕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걸 추정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단어의 의미로는 추정은 뭐 추측으로도 사용이 되기는 하죠. 근데 결국은 추측이라고 할지라도 추정이 그런 의미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추측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표본이 될 만한 걸 통해서 뭔가를 생각해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추정한다는 건 결국은 새로운 입력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 어떠한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통계적 모집단은 기존에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뭐라고 볼 수 있다?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특징, 즉 기존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표본이에요. 그래서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출이라는 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추출한 특징이 위에 지금 기존의 여러 많은 데이터,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특징을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표본을 추출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러한 표본을 토대로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부류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유리합니다. 왜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왜 분류하는데 유리해? 그만큼 구별이 더 잘 되겠죠. 특징이 서로 뚜렷할수록 분별력은 커지니까. 자, 이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그쵸? 우리가 그런 통계적 모집단, 그러한 표본 속에서 뭔가 다른 대상과 분별해낼 때 그 시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단순하면 데이터를 특징 지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또 너무 많은 복잡한 시도가 또 있으면 또 소요되는 계산의 복잡도 이런 것들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차원의 저주라고 볼 수 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차원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돼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해낼수록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의 부류들을 특징을 딱딱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기가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차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데이터를 분류해내기에 유리한 조건이 뭐라고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특징의 분별력과 차원의 저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6문단.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 손글씨를 처리하는 과정은 센서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데이터화하고 특징 벡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추상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컴퓨터를 통해 손글씨를 처리하는 과정은 센서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뭐해? 데이터화. 그리고 뭐에?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추상화는 뭐예요? 구체적인 거에 반대가 추상화죠. 즉 특징 벡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뭔가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만약 손으로 쓴 글자 6을 내가 추상화한다라고 친다면 이 6이라는 숫자를 가로와 세로로 각각 8등분을 한대요. 지금 요 6이라는 숫자를 각각 8등분 한 거야. 이 가로축과 지금 세로축들이 각각 8개씩 지금 나눈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러면은 8 곱하기 8이니까 64개의 칸인 거죠. 이것을 센서로 감지하여 이 세모가 왜 여기 나와 있니? 이건 뭐 밑에다가 뭐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좀 위로 당겨지면서 같이 안 당겨졌네. 미안. 자, 그렇게 생겨난 64개의 칸을 센서로 감지하여서 그림과 같이 인식이 되었다면, 그쵸? 이렇게 되었다면 1로, 그 다음에 인식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한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0이라고 돼 있는 건 인식이 안 된 거고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인식이 된 거죠. 그쵸? 각각의 개별적인 칸들, 요 0, 1 이렇게 써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칸들은 특징이 될 것이고 이들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64차원의 특징 벡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각각. 그러면 x1부터 쭈루루 x64까지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대. 왼쪽 상단. 그럼 요쪽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쓸 수 있는 거래요. 쓸 수 있고 이때 x가 특징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1에서 x64까지. 그럼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는 거면 뭐 여기가 x64가 되는 건가? 뭐 아무튼 왼쪽 상단 것만 일단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쓸 수 있고 이거와 같이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고 이때 x가 특징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특징 벡터로 손글씨를 추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추상화하는 과정.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 방식에서 x1과 같은 특징들은 숫자 4나 8에서도 0일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서 보면 x1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x1이었잖아. 아까 상단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x1이면 이 x1과 같은 특징들은 숫자 4나 8에서도 0일 거래요. 맞아요? 왜냐면 얘가 4가 되더라도 8이 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쓸모가 없대. 그쵸? 쓸모가 없다는 건 64개의 특징이 글자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64개가 다, 이 칸이 다 인식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대신 가로와 세로 8개의 개별적인 화소들을 상단과 하단으로 2등분하래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 8개의 개별적인 화소들을 상단과 하단,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죠. 2등분, 여기를 잘랐는데 이렇게, 그쵸? 2등분하여 상단 총합과 여기의 총합과 하단 총합, 여기에 밑에의 B를 첫 번째 특징 Y1이라고 볼 수 있대. 그쵸? 그리고 좌단이면 어디야? 여기를 세로축으로 나눠서 좌우죠. 그러면 좌단,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우단으로 2등분하여 좌단 총합과 우단 총합. 그쵸? 이 B를 두 번째 특징 Y2로 볼 수 있대. 그치? 이렇게 하면 2차원의 특징 벡터 Y는 Y1, Y2를 얻을 수 있다. 숫자 6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을 반토막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아까 Y1부터 구하자면 상단, 하단. 그러면 상단이 지금 이게 뭐야? 6이죠. 이 6이라는 건 인식된 애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1이 인식된 표시고 0은 인식이 안 된 표시지. 그럼 1, 인식된 표시를 다 개수를 세면 6개가 되지. 그래서 6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세보세요. 그럼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그쵸? 그래서 이 y 원부분에 이걸 넣으면 되지. 그러면 하단이 18이었고 그 다음 상단이 6이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y2는 아까 뭐였니? 얘는 좌단과 우단.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딱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놔. 그러면 좌단에 1을 다 개수를 다 합하면 몇이 돼? 14가 되죠. 그 다음 얘는 우측을 다 1을 다 개수를 합하면 1을 더한다기보다 1의 개수를 이제 다 더하시면 돼요. 뭐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14. 그쵸?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10분의 14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고요. 숫자의 6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입력된 다양한 모양의 손글씨 6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해보며 일정한 경향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수학적 특성을 통해서 컴퓨터는 손으로 써서 입력되는 숫자를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들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학적 특성을 통한 손글씨 분류를 말해주고 있고요. 결국 주제는 손글씨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와 손글씨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앞쪽 부분에서는 약간 인문 느낌이 들죠. 왜냐면은 이제 그 뭐 유학자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뒤쪽에서는 약간 이걸 디지털화 했을 때 약간 기술 과학 쪽이랑 조금 기술 쪽? 약간 이쪽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듯이 수학적인 거랑 좀 연관되게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컴퓨터 쪽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은 글씨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쵸? 조선 전기 때는, 조선 후기 때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관념은 바뀌었지만 사실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에서는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므로 이 손글씨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컴퓨터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패턴 인식인 건데 이 패턴 인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쵸? 손글씨 인식하는 방법, 패턴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탐색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담 중 하나에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랑 손글씨를 특징 벡터로 바꾸는 추상화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요 네 가지 우리 예로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패턴 인식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또 문제를 푸시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OX랑 문제 풀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챕터에서 만날게요.